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미래통합당 박성준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울 서초을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제가요 정말 많은 이제 패널들과 함께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네. 항상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패널 중에 한 분이 그 지역구를 소개하시면 맞은편에 계신 분도 꼭 가세요. 같이 해야죠. 이거 저 유권자에 대한 예의죠.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뉴스다. 오늘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6월 24일. 6월 24일. 내일이 6.25예요. 네네. 네. 사실은 이제 유사히 들어서 뭐 이 대북 문제,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이야기 계속하면서 맞는 6.25는 느낌이 좀 남다르지 않아요, 박용진 의원님? 남달라요. 저도 사실 엊그저께 저희 지역에 그 참전용사분 댁에 방문했었어요. 그 사모님이 꼭 한번 들려달라고 선거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 자택을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다 뭐 되게 편찮으셔서요. 이제 뭐 사모님 말씀을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병색이 완연했는데 그분 만나서 이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희생에 고맙습니다. 꽃다발 드리고 네. 국회 기념품 드리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네. 포탄 소리 때문에 젊을 때부터 귀를 못 들으셨대요. 근데 하여간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 해주시고 잠깐 제가 그 밖에 나와 계셨는데 안방 누워 계신 자리를 갔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이면지에다가요. 네. 뭘 숫자를 써놓으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 여러 번 썼더라고요. 군번이래요. 세상에. 군번이 있지 않으려고 군생활을 7년을 하셨다는데 6.25 참전하시고 그런 분들 희생과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70주년 남북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분들 희생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죠. 또 그분들은 이렇게 어느 인터뷰를 봐도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맞고 싶지 않은 말씀들 하시고요. 그분들의 희생을 값지게 하는 건 이제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더 유지하고 그렇죠. 강화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박성준 의원도 끄덕끄덕하면서. 이게 6.25 기념 배지입니다. 이게 70주년, 70에 6.25가 중간에 박혀 있고 우리의 영웅을 위하여 해서 6.25 기념 배지입니다. 배지를 달고 오셨네요. 네네네. 특이한 배지다 했는데 예, 6.25 배지 달고 오셨군요. 지금 6.25가 70주년이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 학도의원군 참여했다면 한 15살 그러면 가장 나이 적은 분이 85. 아이고. 그래서 지금 그분 중에 상당수는 돌아가시고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나 뭐 여야를 가릴 것이 없이 이분들 우리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땅에. 당연하죠. 예. 그 부분을 다시 새기면서 한반도 이 얼음처럼 다시 꽁꽁 얼고 있는 이 분위기도 우리가 빨리 좀 녹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되는데 오늘 뭐 그 얘기를 두 분이 가지고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통합당 박성중 의원님. 네네. 상한가 하한가 중에 하한가가 올라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21번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항상 핫한 이슈는 터치를 해줘야죠 그러시는데 오늘은 터치 얘기는 안 하시네요. 김현미 장관을 터치를 해주실 건데 오늘 이 이슈를. 근데 사실 이 이슈 얘기가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네네. 예, 부동산 이슈 터치는 복잡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3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대책 21번째나 나온다는 것은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누더기에. 조금만 좀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은 이렇게 어떤 부동산 대책이 안정성이 없고 불안정하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좀 더 진행된다면 우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됐다. 너무 어떤 수요 관리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 지금 정부는 많은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추경이라든지 각종 지원금을 엄청나게 돈을 풀면서 예. 또 수요는 강력하게 하고 또 공급은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그리고 새 집은 짓지를 않고. 수요는 자꾸 규제하는 쪽으로 수요를 가고, 막는 쪽으로 가는데 돈은 넘쳐나고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공급은 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뭐 새 주택은 새 아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국토부 분과 인터뷰할 때 드렸더니 무슨 이야기냐. 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의 여러 가지 좋은 아파트, 새 집 뭐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은 신도시입니다. 서울을 벗어났어. 그러면 서울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새로운 신도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풀어줘야죠. 또 그게 도로 놔야죠. 철도 놔야죠. 그게 학교 만들어야죠. 굉장히 비효율이 굉장히 많다. 거기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되는 겁니다. 예. 차라리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한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데 서울은 도시 재생 정책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꽉 묶어놓고 밖을 푼다면 이건 말이 되질 않죠. 이제 전체적인 기조에 대한 얘기하셨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세부 나왔어요. 항목들이. 그중에 그럼 제일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역시 뭐 2년이었던 그 재건축에 뭐 분양권 당첨되려면 2년을 거주해야 된다. 2년을 실거주해야 된다는 실거주해야 그 조건. 된다. 그 조건이 예.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예, 문제가 되죠.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왜 제일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들어갈 때 네. 이게 그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거주 2년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네. 예, 그 문제지. 지금까지는 그랬죠. 예, 이것을 실거주냐 안 거주냐 따지는 것도 굉장히 또 문제고 또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은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거 있고 또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재산권은 기본권입니다. 네. 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어떤 그 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실제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고 그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잡는다는 것이 목적인데 네. 거기에는 하등의 효과를 못 미치면서 재산권은 과도하게 제한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헌법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도 있다. 이런 위헌의 소지가 소지도 있다.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자, 큰 기조에 대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세부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건 그 부분이라고 지적해 네. 주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자, 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큰 기조는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 부동산 정책의 좀 핵심적인 정부 어느 정부든 간에 핵심적인 도입의 이유는 사실은 그 부동산 투기를 통한 그 투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적 박탈감 그리고 부의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좀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 예. 노력은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권이든 다 똑같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예. 이를 통해서 벌어지는 주거 불안정 사태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갈등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위헌 우려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헌법에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공익적 목적의 접근은 일정하게 재산권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는 것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위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헌재가 가지고 다 합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이제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회정책 중에 하나인 건 맞죠.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대입 전형하고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들여다 볼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어렵죠. 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하도 대학마다 모든 정부가 다 실패한 예. 이유가 그거죠. 그 여러 그 대학마다 각각 그 상황과 조건과 내거는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예, 예. 그 정부마다 또 다 특색이 있고 다 달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내 집 마련의 그 기간이 이명박 정부 때는 뭐 38년
이게 내 집 마련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 들어가는 기간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그렇게 해봤는데 이명박 정권 때 38년, 박근혜 37년,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심각해졌다. 43년 걸린다 이러는데 사실 일반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 성공한 정부가 이제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데는 참 씁쓸한 맞아요. 일이죠. 근데 다만 어쨌든 정부가 이런 것들을 내놓았을 때 정치권에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마하니 국민들 박탈감 더 강화되라고 이런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텐데 그것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정책적 수단의 동원을 너무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치적 논란으로만 가져가게 되면 그 사회적 갈등만 더 부추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있고 또 실소유자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박탈한 거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 당국들이 예외 조항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이번 조치의 예외 조항들. 예. 그러니까 아니 벌써부터 그러면 정책 내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예외 조항을 따져. 시행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뭐 당장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시장의 반응, 그다음에 실소유자들의 이런 반응들 봐가면서 정책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은 진짜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수요를 다 감안해서 그러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그걸 꾸준히 밀어줘야 되는데 문재인은 21번째 이렇게 자꾸 계속 바꾸니다 보니까 어느 것을 믿지도 못한다. 이런 차원이 큰 문제고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이제 핵심은 아까 2년 거주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서민이라든지 30, 40대 젊은 층들 이 사람들이 빨리 집을 마련하고 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은 투기 과열 서울 지역 전체가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3억 이상 아파트 구입 시는 대출이 전부 금지되었습니다. 대출 전부 상환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9억입니다. 3억이면 한참 미치거든요. 거의 전 아파트가 해당되는데 보통 5억짜리 집 하나 구입하려면은 LTI, DTR 40%면 2억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융자 대출 이런 걸 하나도 못 받으면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서민들 30, 40대들 전혀 앞으로는 서울에 집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아까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 서민의 내 집 마련 이게 뭐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아파트 중위가격 그 당시 중위가격으로 구입하는데 51년 걸렸습니다. 그걸 MB 정부에 38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37년 1년 내렸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3년도 안 돼서 다시 6년을 올렸습니다. 43년 걸립니다. 아마 끝날 때는 거의 50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 진보 좌파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정부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하려는 거죠. 그러나 그 정책 결과는 전혀 다른 걸 낳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은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싸우면 싸우려고 할수록 더 상황이 꼬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르면 누를수록 더 올라간다. 공급도 해나가면서 수요도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전체를 써야 되는데 이 정부 와서는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눌리고 돈은 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박용진 의원님.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여기에 개입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그러면서 하면은 일부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 버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성 세대들은 이걸 예를 본인의 유일한 자산, 평생을 모은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박근혜 정부 때 적극적으로 권장했잖아요. 빚 내서 집 사라. 그렇게 해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금융 압박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 이제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거 불안과 사회적 박탈.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책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지가 늘 고민인데 들여다보면 대략은 이제 조세 정책이 있고 하나는 금융 정책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공급형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다 동원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그런데 유독
우리 이제 야당에서 가장 경기를 일으키는 대책이 뭐냐면 조세 정책입니다. 이 조세 정책을 가지고 특히나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막 제출하고 계시던데 이 조세 정책을 통해서 사실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이제 대상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근데 그 극소수의 그 대상을 상대로 놓고 정책을 펼쳐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하나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금융 정책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조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 이 부분이 좀 없다고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이쪽 네.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그 공급 측면이에요. 근데 단순히 지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라. 예, 예. 좋은 데다 많이 공급해라. 많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좀 예, 공급해라 예. 이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근데 그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하나는 누군가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 그로 인해서 공급시장 정책의 기본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네.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잖아요. 네.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 제1야당 당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종인 대표가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비업무용 토지 강제 매각이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그때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자,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좀 내놔서 공급을 수월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예.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제가 부동산 얘기 인터뷰 시작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청취자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다주택자 보유세는 왜 안 건드리느냐? 혹시 정부의 많은 분들, 뭐 권력자들 혹은 요 담당자들이 집 2채 이상 다 갖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보유세, 양도세는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집 한 채 팔 때 양도세 같은 것들을 계속 올리면서 왜 보유세는 못 묻느냐?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세 정책의 측면과 금융 정책의 측면, 공급 부분의 측면에서 다 동원되어야 되지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딘가를 누르면 어딘가는 더 부풀어 오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다시 전제합니다만 이 분야의 절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더듬어 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저는 그 도시행정 전문가 한 30년 정도 그러시죠. 이론어가 실제에서 현장에서 근무를 행정가 출신이십니다. 예, 서울시에서 근무를 네. 또 서초구청장도 네. 하고 이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에는 좀 박사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주택자 보유세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또 종부세라든지 우리가 공시지가를 계속 몇 년에 거의 15%씩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세율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종부세하고 또 다주택자 보유세는 좀 다르잖아요. 예. 집 2채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내라는 거니까. 그게 2채 이제 이상. 2채, 3채일 때는 네. 그보다 더 누진세로 더 황짱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올라가는 있고요. 양도세는 양도의 어떤 그런 차익이고요. 제가 이제 이 말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반대세요. 보유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아까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이세요? 찬성합니다. 네. 우리 노영미 비서실장이 네. 작년 12월 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권 다주택자 참모들 당장 6개월 내에 팔아라. 한 채 팔아라. 예.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도 다주택 공직자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그랬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네. 이번에 오면서 한번 체킹을 해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도 우리 잠원동에 한 채, 청주 상당히 청주가 지금 완전 투기 가열지구입니다. 거기 한 채 2채 가지고 있고요. 그 청와대 무슨 민정수석, 인사수석,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 각 비서관들 거의 한 가반 정도가 2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체킹해 보니까. 우리 차관 이상 고위공직자들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권력과 재산 다 가지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런 의미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다 권고해서 네. 다 팔라고 해서 그때 부다다닥 다 팔고 그랬던 걸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거 이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또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투기 목적으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 봐요. 그러나 그 조사를 해보시면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2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어때요?
저희들보다 민주당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청와대 자료입니다. 청와대 관련 자료들 국회는 또 어떤 거도 그게 궁금해서. 오늘인가요? 오늘 기준인가요? 예, 최근 최근 3월 언제? 26일 기준입니다. 3월 26일. 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방에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 서울의 주거 목적으로 한 채를 구입을 하거나 전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예외적인 그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겠죠.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경우는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도권과 투기가 이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외를 두고 예외를 둘 거냐를 놓고 이게 구멍이냐 아니냐를 또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투기 목적 혹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그 세금에 못 이겨서 혹은 금융 압박에 못 이겨서 팔도록 만드는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봐야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자, 요 이야기를 오늘 다 하면은 박용진 의원 상한가를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긴 합니다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그거라는 건 두 분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박용진 의원의 오늘 상한가 올라오셨죠.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상한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어이구. 박원순 서울시장. 예, 왜냐하면 방역 당국의 그 강력한 경고에 그 반응을 한 이른바 우리가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 반응을 한 첫 번째 정치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론 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접니다만 저보다 훨씬 중대한 역할을 맡고 계신 지자체 분이 시장이시니까 이제 권한도 가지고 있는 분이 움직인다는 건 다른 거죠. 이 왜냐하면 그 서울 지역에서 확진자가 30명 이상 3일 연속 나오게 되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서울시장이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일단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그 심리적 경계감을 확실하게 높이는 데 역할을 일단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풀어져들 있는데 방역 당국은 지금 소리 없는 2차 웨이브가 시작됐다고들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예를 들면 한 달 내내 지금 우리가 한 50명 미만, 이 50명 전후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되니까 안정됐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던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완치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립니다. 나이 불문하고요.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이 한 달 기간 동안 대부분 이제 이분들은 격리 시설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만성질환, 기저질환 혹은 고연령자들의 경우에는 이 산소 호흡이 가능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병상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중환자실은 늘 꽉 차 있습니다. 늘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환자실이 꽉 차 있는데 코로나 환자가 50명씩 쭉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수도권 중심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1,50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가득 차 있는 중환자실에 1,500명을 더 가중하게 되고 일반 중환자보다 의료진은 3배가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는 의료진도 거의 녹다운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중환자실과 의료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자체 중에 하나인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지금 바라고 있고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전 정치인으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고 이거를 제가 저도 뭐 유튜브 하잖아요. 박용진 TV에 김호란 교수를 모셔서 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 정부에서 했더니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 지자체장들의 입장도 좀 다르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은 지금 2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이 됐으니 사회적 거리두기로 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경고 차원에서라도 경각심 차원에서도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 반면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심각한 건 맞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자 선포하는 건 조금 이르다. 또 약간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김호란 교수하고 대담 이제 하면서 여쭤봤더니
중앙정부가 아직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서 좀 약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중앙정부는 정말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학생들의 학교 문제라든지 뭐 대인 문제라든지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문제부터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건지 정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방역을 책임지는 전문가들은 딱 하나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100명까지 올라가면 10명 수준으로 낮추는데 몇 개월이 걸릴 거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 들어가는 희생, 지금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 이거에 수십 배를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늦는다. 제가 하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이나 우리 박용진 뭐 저도 같은 박씨입니다만은 두 분이 짜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요?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박원순 시장의 방역 어떤 여러 가지를 종합 점수로 평가한다면은 저는 C 플러스 아니면 B 마이너스 거의 중간 정도에 지나지 중간 하 정도에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는 동의하기 어려우시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방역 전체는 K방역이라 해서 방역과 경제를 같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중중한 입장이 돼요. 정부에서는 그런 큰 테마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좀 더 내려가면 서울시나 뭐 경기나 이런 데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없다. 예를 들자면 그 유흥업소 술집 관련 이야기들 일반 주점은 전부 지금 풀렸습니다 거의. 그런데 유흥주점 중에 어떤 룸사롱 이런 일반 유흥시설은 그 집합 명령이 해제됐고 서울시 말씀하시는 거죠. 무도 유흥시설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집합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전체적인 차이 있다. 그 룸사롱 부분이 그러지 않아도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룸사롱은 오히려 좀 이렇게 떨어져서 한 방에 떨어져 앉는 거리 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룸사롱은 풀었다라는 게 서울시 얘기더라고요. 그거는 핑계죠. 룸사롱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다 앉아 있는데 2m씩 떨어지고 어찌 앉아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스포츠 시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부 보면 테니스장, 축구장, 야외 이런 것도 다 막고 있고 또 실내는 일부 민간시설 다 풀어져 있거든요. 이런 관점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를 못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좀 정치적 행보가 너무 강하다. 특히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특히 뭐 이보다 더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어떤 정치적 행보가 강하고 특히 이제 또 뭐 권영진 시장은 잘하고 있는데 박원순 뭐 잘한다고 평가를 이러시면 또 이게 당을 나눠서 얘기하는 당을 나누는 형태가 되니까 방역을 가지고도 진영 문제로 진영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세부적인 여기서 뭐 상세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잠깐만 차이가 있더라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우리 집회 관련해서 보수단체가 여러 가지 뭐 항의를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했는데 민노총은 허용하면서 보수 집회는 허용하지 않는 이런 관점에서 좀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래서 시 정도밖에 못 주겠다. 그게 곁들여서 하나만하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좀 얘기를. 자,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박원순 시장의 또 다른 일부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우리가 R 지수라 그럽니다. 한 사람이 감염자가 걸려서 그 사람이 전파하는 재생지수라 그러는데 R 지수가 지금 4월 30일부터 6월 11일 사이 한 달 반 사이에 1.79입니다. 이게 한 달 그대로 진행되면 아마 한 달 후에는 8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는 저는 박원순 시장에 동조합니다. 그거 동의한다. 자, 박 의원님 마무리 지어주세요. 문매를 막 때리시고 맨 마지막에 동조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외교안보 국방 문제는 대통령 원마이크를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그건 해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기본 자세여야 된다고 보고요. 지자체가 방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지자체장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이 좀 모호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이나 외교안보 국방에서 노력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놓고서 흔드는 방식으로 정치인들이 입을 대기 시작하면 사실은 국민들만 불안해지고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박원순 시장이 다 잘했다라고 해서 제가 상한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쭉 풀어져 있는 사회적 기준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좋았단 말씀이신 거죠. 저도 그거는 방역 당국의 예. 요구에 이제 호응한 알겠습니다. 정치인이다. 저희들도 절대 발목 잡기 할 생각 없습니다. 아, 오랜만에 같이 해야죠. 상한가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문매를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죠. 같은 박씨라는 이유로 고생하셨습니다. 뉴스다 박용진 의원,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